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취업의 형태와 그 다음에 창업의 형태, 지역 선정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업하는 과정의 서류 이런 것까지 제가 일목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나중에 또 들어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인사를 제가 간략하게 드렸고요. 저는 세노회 13기고요. 지금 세노회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의 12월 3일부터 진행하는 실무교육 다 아시죠? 예, 그게 작년에는 9시 땡 하고 4분 만에 마감 처리가 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몇 분 만에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실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실무를 제가 총괄하게 될, 교육팀장이면서요, 우리 세노회에서는, 전설적으로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제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세노회에서 불리워지는 리카프리오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시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저하고 이제, 교육 절차를 앞으로 한 20일 정도를 저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내리속에는 지금 이제 리카프리오라는 말이 내리속에 꽉 박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노회에는 많은 행사가 있어요. 그 산악회 행사도 있고, 조금 아까 나오신 북클럽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레저 행사도 있고, 많은 어떤 행사들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산악 행사를 제가 갔는데, 14기 분이 자기 남편분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세노회 리카프리오입니다라고 악수를 딱 하고 뒤돌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는 소리가 들렸냐면, 리카프리오는 무슨 베카프리오구만. 이 배 나온 걸 보고 베카프리오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콕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리카프리오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높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카프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최고의 미남도 아니고 리카프리오처럼 그렇게 중후한 멋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비오는 우중충한 날씨에 조금 얼렁뚱땅한 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주변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굉장히 공인중개사 시험 많이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1년 혹은 2, 3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그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기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축하를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나 정말 잘했다, 나 정말 대견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박수를 쳐본 적이 없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나 정말 열심히 잘했어, 비록 내가 61.5 맞았지만 정말 잘했어 라는 의미로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요, 칭찬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온실에서 잘 키워왔었는데, 이제 막상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호라는 돛담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로 떠가야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동안 제가 칭찬을 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겁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랬었으니까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무 강의는 12월 3일부터 요 책에 나온 요게 지금 제가 요번에 10월 10일 날 출판한 책이에요. 요 책 혹시 보셨나요? 예, 요게 이정민이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12월 3일부터 진행하는 걸 이 37강을 제가 전체를 다 강의를 할 것이고요. 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다 새로운 출신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이 끝나면 우리 선배님들 사무실로 가서 여러분들이 또 실습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집안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여러분들 학교 가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야, 우리 집안에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 나셨다고 그러죠. 예, 아마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했다고 길 가시는 분들 임산부 보고 아이고 애기가 만기가 언제예요? 뭐 이렇게라도 법률 용어를 쓰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부동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전문가가 점점점 더 돼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잉어가 어항 속의 잉어는요, 그 어항 그 크기만큼만 잉어가 자라요. 어항이 요따만하면 어항에다가 잉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잉어는 이 어항 크기 이상을 자라질 못해요. 그러나 이 잉어를 연못에 놔두면은 그 이상을 자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항과 연못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닌 실무의 경험, 실무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어항의 환경이 아니라 연못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의 구조를 보면 지붕, 벽이죠. 여러분들 이제 지붕이나 벽을 갖다가 만들어준 뼈대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 뼈대에다가 액자도 붙이고 알루미늄 필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뷰티하게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출발점은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나 1년, 2년, 3년 지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봐왔던 것처럼 1학년 때는 똑같지만 3학년 때 가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험, 학습의 경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지만 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공부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정말 바라면서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선배님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 전망이 좋아야 제가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럴 텐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도 이 전망이라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맞으면 그게 정답이 된 거고, 이론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맞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 틀리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도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답이 될까 모르겠네요.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의식주는 필요하죠. 반드시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의식주는 필요한 것이죠. 그 주가 한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거 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항상 인간은 영위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난다고 해서
요것이 굴곡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이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처박혀서 없어질 직업은 아니라는 것. 의식주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종 직업에 보면 AI라는 게 다 있죠.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인공지능으로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이 집을 소개해가지고 지붕이 어떻게 됐고 여기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컨설팅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본인만 노력하고 본인만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전망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을 따진다면 전망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그냥 남산 타워 올라가시면 전망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전망이 어떤가를 물어보신다면 그것만 생각하시고 의식주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취업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단하게 4가지만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리카프리오가 아닌데도 제가 리카프리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자신감이라는 게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다 보면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돈을 요만큼만 먹어도 되는데 이만큼의 욕심을 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사고를 처리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 비유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도하고 수박이 있다 하면 대부분 포도씨도 그냥 먹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만약에 포도씨를 요만한 걸 먹었다 치더라도 씨가 잉태해가지고 나올 경우에 우리 응아로 금방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쌀 때도 그 정도만의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맛있다고 수박 씨를 먹었는데 수박 씨가 잉태를 해가지고 나올 경우에 얘는 배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역, 내가 이 영역은 아니다 싶으면 돈이 이만큼 들어온다 해도 하지 마십시오. 첫째, 둘째 분에 꼭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멘토를 꼭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쌩 초보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물론 이 자리에는 저보다도 더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외관상으로 보면 쌩쌩초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고 뭐 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멘토를 구하시는 게 급선무시고요. 여러분들 실습을 나가시면은 실습 사무실 그 대표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멘토를 구하시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가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등산복 입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으면 뭐 몸빼 바지나 뭐 월남치마 같은 거 입고 출근하고 옛날에 그거는 복덕방 소리 들으려면 그냥 그렇게 출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얼마 동안 공부했었던 공인중개사인데 응? 품위를 지키십시오. 뭐 정장 뭐 넥타이다 와이셔츠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딱 전문가다운 품위를 풍길 수 있도록 품위와 매너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하 몇 천만 원 환산보증금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최하 몇 천에서 뭐 몇 억짜리 몇십억까지 그 돈을 거래하는 곳이죠. 그 거래하는 그 전문가인데 몸빼바지 입고 앉아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내 재산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씨만 먹어라, 욕심을 버려라, 멘토 구하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매너와 품위를 스스로 가지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제가 정신적인 교육을 잠깐 시켰고요.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취업과 창업에 대한 그런 간단한 것을 정리를 해나가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지금 바로 창업하실 분도 계시고 바로 취업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저의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또 스스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버리실 건 버리시고 습득하실 거는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비쳐가지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취업은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내가 부산에 가서 취업을 해도 되고 아무데나 가도 되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창업을 하려고 여러분들 일을 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적인 걸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지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는 내가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 바운더리는 내가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취업은 못하죠. 그죠? 상법 도의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창업을 목적에 둔 것이라면 바운더리를 이렇게 자, 이런 지역까지도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주변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창업을 해도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을 먹고 들어가고 이만큼을 먹고 들어가고 이만큼을 먹고 들어가고 이만큼을 먹고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이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싶으면 취업할 때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취업하라 라는 말이 요거에 대한 제가 지금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 지역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취업을 했는데 이쪽 동떨어져서 창업을 한다면 또 이쪽 지역 가서 개척해야 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가지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이제 종류가 자격증 개시가 있습니다. 자격증 개시는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는 보조원이 실제 주인이 되겠죠. 그죠? 실제 주인이 돼서 우리가 자격증을 갖다가 개시 요건이 돼요. 이분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는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걸어서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월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데 보통은 간단히 얘기해서 보수는 뭐 협의는 하지만 보통 120에서 보통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경우는 그냥 120만 원에다가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자격증을 걸고 이렇게 할 경우는. 자, 그럼 여기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럼 장단점을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게시를 내가 대표로 게시를 한다면 내가 공제증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그죠? 내가 가서 등록해야 되고, 모든 거를 내 이름으로 해야 되죠. 인장, 등록도 내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건 단점이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내가 대표이다 보니까, 모든 계약서나, 그죠? 확인 설명서나,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 신고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억 이상 되면 뭐가 들어가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돼요. 매매를 할 때.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엄마한테 삥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모든 서류를 내 이름, 내 인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가 얘기하는 소공보다는 굉장히 일을 배우는 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왜?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자신이 다 해야 되니까. 내 자신이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 배우기는 가장 빠른 게 게시를 하는 것. 그럼 단점이 있겠네요.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 사무실은 아니지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모든 사고에 대해서 내가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뭐 세금 문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뭐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려면 폐업하고 그냥 세금 바로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 될 건 없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대표로 있지만 내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적인 어떤 그런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내 자신이 스스로 내 100%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걸 다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실무 강의 때 이제 배우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바닥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퉁쳐가지고 권리금 해가지고 이제 퉁치는 건데요. 바닥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리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유형이죠. 유형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감가상각이 되죠. 보통은 1년에 30%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권리라는 것은 한 3년 4년 지나면 빵원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 권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됩니까? 아니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무형의 권리금이 올라가죠. 물론 안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내가 자리를 잡고 이 자리에서 부동산 영업을 한다면 남들한테 3년 동안 계약서를 쭉 써놓고 그런 손님의 유형들이 저한테 다 있죠. 그게 무형의 권리들이 다 쌓아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영업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경우보다 또 하나는 지인이 뭐 그냥 얘기해서 그냥 물주가 돼가지고요. 야, 너 요번에 네가 땄으니까 한번 해봐.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대신에 얼마 하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10명이면 한두 명은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인이 돈 대고 자기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나눠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란 건 없죠. 그죠? 내가 개시는 하지만 자격증 개시도 다 하고 내가 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경비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5대5나 이런 식으로 6대4나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자격증 개시가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소공이 개념이 되겠어요. 소공 개념은 월급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비율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월급제라는 것은 여기서 얼마를 벌든 간에 월급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 내가 갖고 그냥. 그랬을 경우에 보통은 초보 단계하고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계를 나눠주는데 간단히 보통의 그 중개사 사무실을 보면요. 초보 때는 약 3개월간은 가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통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월급제로 한다면. 그리고 3개월이 정도 치다면 요거 좀 일을 하네. 그리고 앞으로 좀 발전성이 있겠다라고 대표가 인정을 하면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이제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까지는 80, 그 다음에 6개월 정도까지는 100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비율로 해가지고 10% 정도를 비율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10%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 매출의 10%냐, 아니면 모든 경비 다 떼고 10%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그런 대표님과도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80만 원 좀 고맙습니다 하고 일 배워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일을 배우다 3개월이면 여러분들 웬만한 거는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얼굴만 잘생겼다 뿐이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집니다. 자, 처음부터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얼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3개월까지 참고 일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정을 했을 경우에 알파가 주어지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총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경비 안 떼고 1,000만 원이다 싶으면 1,000만 원에 10%를 줄 수도 있고 경비를 만약에 300, 400을 띄고 나머지 부분에 10%를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그냥 1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2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것만 해도 5, 600은 타갑니다. 그러니까, 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그렇게 월급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알파가 정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요 비율제 같은 경우는요, 광고에 이제 많이 이제 나는 부분들인데, 맨날 나는 부동산은 맨날 나요. 무슨 부동산, 수유에는 무슨 부동산 꼭 있어요. 엄청나게 매일 광고를 냅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 들어와서 매일 받아들여도 제가 대표라면은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이분들이 와서 지가 명함 다 만들어야 돼요. 명함 배포해야 돼요. 지가 다 영업을 다녀요. 그 자기 손님에 관해서 계약을 했다. 내 명함을 보고 찾아와서 물건 확보해서 내가 계약을 했다 하면 보통 8대2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합니다. 이 8대2라는 비율은 2가 사무실이고 8이 저예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광고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 사무실 비용으로 20%를 주고 내가 80%를 먹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조금은 있습니다. 저기 뭐 한 40만 원, 50만 원 기본급 정도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5명, 6명을 데리고 있으면 이분이 나한테 20%씩만 갖다 줘도 나하고는 아무 해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나가. 3, 4개월 못 버티고 나가. 그러면 그 손님 다 누구 거? 내 거. 그죠? 그 양반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제 거가 되는 거야. 모든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킹 손님이 또 있죠. 워킹 손님은 본인이 이 영업을 해서 온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워킹 손님은 타치 못하죠. 사무실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대표가 나쁜 사람이면, 야, 워킹 손님은 내 사무실로 그냥 더러운 손님이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워킹 손님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떼서 줍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워킹 손님은 사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이 다는 못 준다 하더라도 자기 사무실 거니까, 그죠? 그분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는 들린 워킹 손님은 어느 정도는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공 같은 경우는 일을 빨리 못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 이렇게 때르르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러 전화 못 받게 해요. 내가 받을게. 왜 그럴까요? 실수할까 봐. 이 버벅대잖아요. 뭐라고 뭐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실무의 영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뭐 이런 그 서류를 갖다 쓸 때 본인이 다 알아서 쓰기 때문에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봐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밑에 들어갔다라면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그냥 취직의 개념으로 들어갔다라면은 그 대표가 뭐 진짜 이쁘다거나 뭐 진짜 저처럼 자꾸 얘기지만 저처럼 잘생겼다거나 이러면 너 일로 와봐 그래갖고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 얼굴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기동량을 하는 거야. 이 대표가 전화할 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 대표가 이렇게 헤쳐나가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캐칭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런 거네,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도 내가 창업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팅겨서 빨리 창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격증 개시를 하고 소공이 생겼다면 요걸 잠깐 지워도 되죠? 자, 분양 사무실에 취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행업체. 그렇죠? 대행업체는 보통 우리가 대행사 이제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상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있겠죠. 이 시행사와 대행사가 내가 이걸 분양을 하겠다라고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대행 계약을. 그러면 이 사람이 시행한 그 상가에 대해서 얘가 분양을 해서 분양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딱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기 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새로운 팀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은 이 팀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한 팀이. 그러면 요 팀을 소규모 상경 같으면 소규모의 상가를 분양을 한 것 같으면 4명 정도 한 팀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규모가 크다 싶으면 2팀, 3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그만 거라도 2팀, 3팀 할 수도 있어요. 왜? 빨리 분양하고 그냥 딴 데로 떠도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진하게.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탁금이라는 걸 걷습니다. 얘가 사고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돈 받고 튀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행사에다가 공탁금을 보통 5천에서 1억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겁니다. 그냥 법인세 들고 들어가서 한 50억 이하 규모, 50억 이하 규모, 50억짜리면은 만약에 5억짜리 상가다, 5억짜리 상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5억짜리 상가 뭐 한 10개 정도면 50억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공탁금 같은 거 그냥 안 걸고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삽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본은 일단은 8%의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얘네들이 기본 수수료가 8%면 만약에 50억짜리면 5, 8에 44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수수료가. 그럼 이 4억에 대해서 얘네들이 1억 이렇게 갖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일단 대행사 대표가 대빵이니까 얘 같은 경우 이 8%에서 보통 한 2에서 3%를 갖다 책정을 합니다. 평균. 그리고 만약에 중개업소하고 거래를 할 경우도 있겠죠. 중개업소가 데리고 와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죠? 이런 경우에도 보통 중개업소한테 2에서 3%를 줍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직원 부분이 얘도 그냥 2에서 3%라고 잡으면 얘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억짜리를 한다면 빨리 분양을 한다면 3개월 내에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느리면 6개월, 더 늦으면 1년까지도 분양이 늦어질 때가 있겠죠. 후진 상가 같으면. 그죠? 어찌됐든 요 정도의 8%의 수수료를 받아서 요 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네들이 만약에 대표가 3% 먹고 만약에 중개업소가 2% 먹는다 치면은 직원한테 3%가 날아가는 거고, 이 8%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 아까 50억짜리라면 58에 사실 4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4억을 나눠가지고 요걸 이렇게 나누면 4억에 만약에 3%를 먹는다 치면 1억 2천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죠? 1억 2천을 갖다가 넷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천이 되는 건가요? 아니 3천이 되는 거죠? 그럼 3천이 되는데 얘가 6개월 정도 내에 분양된다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치고요. 자,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분양을 할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하나에 한 채 6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일단 제껴놓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해서.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를 팔면은 분양 대행업체가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비율 나누는 대로 나누시면 돼요. 뭐 중개업소가 만약에 뭐 300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 대행업체가 300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얘한테 뭐 400을 주고 우리가 200을 가지는 거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요건 안 하고 요 정도를 갖다가 택합니다. 아니면 요걸 또 줄이든가 지네들이 먹을 또 확률을 또 높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잘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처음에는 얘를 갖다 150 책정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안 팔린다 그러면 고객님 아니 중개사무소님 저희 수수료 이만큼 올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줘요. 에?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안 줘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비율대로 지인이 나눠서 만약에 얘가 없다면 분양사무실은 유리하죠. 손님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없다면 이거 전체를 다 먹는 거죠.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100채를 갖다가 내가 분양을 했다 치면 600이면 6억이잖아요. 6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면 3억 3억 나눈다든가 4억 2억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요거나 아까 상가 설명하는 거나 월 한 5, 600 정도는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격증 개시를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소공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가 분양 사무실 또는 이렇게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취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빌라를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빌라는 보통 여러분들 R 들어보셨습니까? R. 빌라 분양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빌라 이렇게 돼가지고요. 맨 위에 이렇게 별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별이 R입니다. R. 이게 만약에 이게 5개가 있으면은 요거 팔아주면 500을 준다는 얘기예요. 요 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베이트란 뜻이에요. 리베이트. 요거 아까 또 그 용어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상가나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요. MG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화사 이름이 아니에요. MGM이라는 말은 Members Get Members라는 뜻으로서 원래는 다단계 다단계 애들이 하는 게 MGM이었어요. 그러니까 멤버를 get 얻어서 또 멤버를 만든다. 차곡차곡 쌓아간다 해서 Members Get Members를 MGM이라고 하는데 분양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 사무소에서는 MGM이 얼마야? 보통 이럽니다. 그 빌라에서는 보통 R이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R이 요 결혼 R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R 리베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이 5개가 있으면 R이 5개다라는 말, 500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요, R이 20개짜리도 있어요. R이 막 12개짜리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어떤 것 같아요? 에? 이거는 소비자가 바가지 씌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비싸야 비싸게 분양을 시키고 R을 20개를 줘도 지도 먹고 다 한다는 얘기라 같으면 보통 3천만 원 이상을 비싸게 주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R이 20개라면.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 요즘에 빌라 같은 경우는 R 7개, 8개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6개에서. 그 정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될 건 없지만 정말 12개, 20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어떤 분한테 소개를 시켰다. 대부분은 신혼부부들이 당하죠. 그거는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무교육 시간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빌라 분양 사례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용어가 이렇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일단은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어떤 지역에
창업을 하면 좋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고 여러분들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일단은 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의 지역적인 것으로 구분하면 일단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겠죠. 자, 이 부분에는 가능하면은 남자들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여성 상위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여성 상위 지역이에요.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남자 부분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돈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좀 외모에 자신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시거나 넌 내가 여직원을 아주 끼까비까한 여직원을 하나 두고 내가 시작을 하겠다 싶으면 아파트도 괜찮지만 나 혼자 덜렁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은 거의 99.9%는 패배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가 일단 여성 상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의 만약에 요 주공 뭐 7단지다 그러면은 딱딱 정형화가 되어 있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다 똑같아요. 여기 동 다 똑같고 여기 동 다 똑같죠. 외울 거 있어요?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일하기 정말 쉽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것만 달랑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죠. 뭐 차 타고 어디 비행 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거의 뭐 그 동네 수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이 용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게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서류나 이런 걸 뽑아 놓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설명하기가 하나만 입력만 딱 시켜놓으면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단점은 만약에 부동산 규제 발표가 딱 났다. 그러면 침체기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지역이 그 침체 지역에서 오래 가고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 있죠. 와, 이 경우는요, 골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집마다 다 구조가 같아요? 다 틀리죠? 이 집은 몇 평인데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이 집은 뭐 대지가 몇 평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고, 다 틀리죠? 정형화가 안 되죠. 무정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파악하고 이 지역의 특성의 주택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대신에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을 무진장 빨리 배워요. 뭐 전월세부터 시작해서 지하방 원룸, 투룸 뭐 별게 다 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 정말 어마무지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파트와는 틀리게. 그래서 그 과정을 형성을 시키고 내가 해결을 하다 보면 이런 다세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거를 많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 지역을 파악을 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이 아파트 지역보다는 오래 걸린다 뿐이지 일 배운 데는 대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아파트는 어떤 부동산 규제 발표 시에 침체기가 가장 먼저 오지만 이런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침체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출입이 항상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있고 네 번째는 뭐 토지 부분이 있고
그 이하 부분도 쭉 있겠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드려봐야 이 지역에 갈 수도 없고 가서 창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최하 1년 이상 어느 정도 습득을 한 다음에 진출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리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권리금 대비해서 내가 그럼 돈을 어느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권리금이 1억 이상이 된다면 얘는 상권이 A 플러스 상권이죠. 그죠? 상권은 분명히 A 플러스 상권입니다. A 상권이나 A 플러스 상권입니다. 이 지역은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생초보들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죠? 이 지역에 권리금이 이렇게 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걸로 내가 돈으로 때려봐 갖고 들어갔을 경우에 잘 될까요? 생초보가 물건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 물건 뺏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물건요, 내가 올리면 지도 새도 모르게 다 뺏겨요. 나만 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거 1008동 1007호 집이네. 금방 알아요. 도사들이에요. 물건 다 뺏깁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법은 있어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랑 같이 들어가든가 기존에 베테랑이랑 같이 개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내가 돈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저처럼 잘생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때려박지 마시고 얘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버티다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게 권리금 3천에서 한 5천 정도. 이 정도 같으면은 바로 개업을 하신다 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바로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개업을 하실 분은 없죠. 그죠? 보통 아무리 그래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남의 집 생활하다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남의 집 생활하다가 배운 다음에 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권리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묻어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권리가 높으면 그만큼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 사거리 1억 5천 2억 간다 하더라도 그만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1억 5천 2억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능력만 있다라면 돈이 마련되어 있다라면은 그런 데 가는 것도 무방을 한다는 얘기예요. 3천 5천 정도 같으면 보통의 가게들이 한 B 플러스 상권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일을 실무를 배우고 들어가는 경우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돈 없는데. 좋아 그러면. 자, 500만. 권리금 500만. 또 혹은 무권리. 이런 경우도 저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저도 얘부터 시작을 했어요. 얘부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제가 이렇게 동안이로 생겼어도요. 나이가 꽤 먹었어요. 저도 한 60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1월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바로 개업을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부닥쳐 보자. 이걸로 무권리로 내가 수업료를 내자 그냥.
그 500에 50만 원짜리를 얻은 거예요. 500에 50만 원. 그러면 1년 해봐야 600 아닙니까? 이게 나가는 돈이. 내가 스스로 깨쳐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다 그래갖고 여기에 안주한다. 그냥 앉아버린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목적이면 좋은 자리 목에 가서 딱 박혔을 경우는 내가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했을 경우는 그냥 계속 쭉 가는 고밖에 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박혀가지고 고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야? 내가 스쳐가는 길, 내가 경험하는 길. 내가 1년을 날려도 그래 5, 600 내가 그냥 날렸다고 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창업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도 2번 정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경험 쌓고 한 번 더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또 한 번 정도 이전을 해서 꽉 박혀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 것. 그러면 그 바운더리만 속하는 것을 내가 부동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 이분들은 전국을 다 합니다. 제주도 것도 하고 강원도 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내 경험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공동사무실 계통이 있죠. 말자 그대로 동업입니다. 그죠? 동업인데 이 동업도 일단은 경력자하고 같이 너도 쳐보고 야 우리 동업해볼까? 야 우리 너랑 나랑 정말 짝꿍인데 그냥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난 경력이 있다던가 그럴 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죠? 그런 능력을 봐서 야 우리 한번 어차피 만약에 한 5천만 원 권리금이 들어가고 시설비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8천만 원 들어간다 치면 너랑 나랑 4천만 원씩 대고 한번 해보자. 그러나 단순히 짝꿍이라서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이거는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절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더라도 내가 이끌어주고 그럼 이 사람이 장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맡겨주고 서로 금전적인 거나 정신적인 면에서 믿음성이 없다라면 동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줘야 됩니다. 네가 먹어도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정신적인 거 금전적인 거를 서로가 그런 의심과 이런 어떤 그 바탕을 깔아놓으면은 동업이라는 형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동업사무실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분이 대표가 되고 한 분이 소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하나의 사무실에 모든 투자, 모든 손실, 모든 그 경비는 똑같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눠가는 것도 n분의 1. 물건도 n분의 1, 모든 걸 다 n분의 1. 그러니까. 그죠? 한 분은 대표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매출이 막 오르네. 일반 가세로 넘어가면 좀 골치 아픈데. 그러면 얘를 갖다 뭐로 바꿔? 대표로 바꿔버리는 거야. 같이 또 얘도 대표. 얘도 대표로 해서 그 사무실에다가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사무실 공동사용 승낙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일단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얘 승낙서를 갖다 내면 얘도 똑같은 사무실에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대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공제증서도 따로 다 해야 되고요. 모든 개설 절차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 문제, 부가세가 좀 올라갈 것 같고 간이가세에서 일반가세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도 대표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모두가 모든 것이 다 n분의 1.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기존에 A라는 분이 하고 있는 자리에 뭐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야, 너 일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해. 내가 보증금이 지금 5천에 얼마인데 너 한 3천만 원만 갖고 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사람은 일을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는 이 대표님은 베테랑일 테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걸 갖다 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 기존의 사무실에 이분이 대표로 돼 있으니까 본인도 대표로 하나 세워서 두 개를 갖다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자격증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 기존 사무실 손해가 아닙니까? 잘 나가는 데는 이렇게 안 해주죠. 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제가 나랑 친했는데, 너 나랑 일로 와서 3,000만 원만 대고 와서 일해. 이러겠습니까? 월급쟁이 쓰는 게 낫지? 안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돼 있는 경우는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를 내가 내고, 그 다음에, 얼마씩 나눠 갖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실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6대4 정도로 책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6대4라는 얘기는 내가 6이 아니에요. 기존이 6이고 나는 4만 먹는 거죠. 그죠? 돈은 좀 더 되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타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동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기존 사무실과 동업을 할 때는 그냥 구두상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이라는 걸 다 배웠잖아요. 구두상으로 아무 쓸데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구두상으로 너랑 나랑 했잖아요. 내가 언제 해? 그것이에요. 계약서상에 무조건 그런 걸 특약상에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잘 됐어. 나중에 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너랑 나랑 들어가서 잘 됐는데 권리금이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은 이미 권리금이 형성이 된 자리죠. 그런 걸 내가 권리금 1억 받았으니까 6대4니까 나 4천만 원만 달라.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죠? 그동안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배웠잖아요. 돈 조금 투자해서 배웠잖아요. 안전빵으로. 그죠? 그 돈만 내어주면 되는 것이지, 권리금까지 나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런 세부사항도, 기존의 권리금은, 형성된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기존 사무실 대표약에 속한다. 라는 것까지도 해주시면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취업과 창업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지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구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들 테니까 10분간 휴식하십시오.